1. 중국 4천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의 강국을 꿈꾸다. 2006년 10월 1000피트급 미국 항공모함 키토쿠가 이끄는 초대형 항공모함 대대가 일본 남부와 대만 사이에 있는 동중국해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해군 잠수함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미 항공모함 군단 사이로 불쑥 솟아오른 것이다. 보통 그 사이즈의 미국 항공모함이 이동할 때는 대략 12대의 다른 전함들이 에워싸고 공중은 물론 잠수함의 엄호도 따른다. 중국의 송 클래스 잠수함은 동력이 전기라 매우 조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행동은 마치 펩시콜라의 경영자가 코카콜라의 사의 회의장의 책상 밑으로 숨어서 1시간 반 동안 몰래 엿듣다가 벌떡 일어서거나 선거나 마찬가지인 사태였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행동에 한편으로는 감탄했지만 화가 난 것도 사실이었다. 감탄함이란 중국 한 잠수함이 그토록 쥐도새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다. 화가 난 것은 정작 자신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서 보면 중국이 그 같은 행동은 엄연히 도발이었다. 특히 중국의 잠수함이 키토쿠의 어뢰망 내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미국은 즉시 항의했다. 그런데 이 항의는 정도가 너무 심했던지 되돌아온 중국의 대답은 이러했다. 이런 우리 앞바다라서 별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게 당신네들 함대 한복판이라니 그런 우연의 이치가 있나요? 이것은 21세기에 뒤바꾼 외교의 한 단면이다. 지난날 영국이 자국의 의도를 알리려고 약속의 연안에 군함을 배치했다면 중국은 자국의 해역에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어 다음과 같은 뚜렷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해상국가다. 우리 시대가 왔고 여기는 우리의 영토다. 무려 4천년이나 걸린 셈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우리와 가까운 항구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껏 중국은 변변한 해군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 광활한 땅덩어리와 긴 경계선 그리고 짧은 바닷길 덕분에 굳이 해양 세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게다가 중국은 이념적으로 거의 팽창을 시도하지 않았다. 중국의 상인들은 머나먼 곳까지 향해 긴 시간을 항해해서 교육을 했지만 중국 해군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영토 확장을 깨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라는 광대한 해상 항로를 정찰해야 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한몫했을 것이다. 중국은 광활한 땅과 14억 명에 육박하는 막대한 인구를 자랑하는 어디까지나 육상 병력의 나라였다. 한족의 탄생에서 군사대국을 이루기까지. 중국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거주하는 하나의 실체로 보려면 거의 4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국 문명의 발원지는 중국식으로 중원이라고 언급되는 북중국 평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몽골 아래 만주 남부 그리고 황허 안쪽과 주위를 끼고 돌아 양쯔강 하변의 하부를 지나는 그 넓이만 해도 거의 43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평원이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황허 지역은 홍수에 따른 잦은 범람으로 한족 자손의 골칫거리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을 얻었다. 이 지역은 1950년대 초반 공업화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30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은 심각하게 오염된 강은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서 이따금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꽉 막히곤 했다. 그럼에도 황허는 중국에서는 나일건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을 배우고 종이와 화약을 만들게 했던 문명의 유람인 것이다. 중국의 본토의 심장부 북쪽에는 현재 몽골 영토의 혹독하게로 유명한 고비 사막이 펼쳐져 있다. 서쪽은 지형이 점차 높아지다가 티베트 고원이 되고 이르고 히말라야에 이른다. 남동쪽과 남쪽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북중국 평원에 알려진 중국의 심장부는 예나 지금이나
주요 강 2개가 흐르고 넓고 비옥한 평지다. 쌀과 콩이 이보작이 가능한 기후 덕분에 인구도 급속히 늘었다. 기원전 1500년경 무렵 이 지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초기 고대 국가의 형태인 상왕조가 태어났다. 중원의 심장부를 지키고 자신들이 주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훗날 한족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킨 것도 이곳이었다. 현재 한족은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만다린어, 광당어 및 다른 여러 지방의 언어로 나누어져 있지만 민족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으며, 정치적 차원에서도 심장부를 지키려는 지정학적 욕구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다. 북부에서 유럽에 대한 만다린어는 현재까지 정부는 물론 국영 방송,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이다. 만다린어는 문자로 썼을 때 광동어나 여타 다른 언어들과 같은데, 다만 발음할 때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북중국 평원은 정치, 문화, 인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업이 중심지이다. 이 지역에 무려 10억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면적은 3억 2,200만 명이 사는 미국의 절반 크기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면적은 3억 2,200만 명이 사는 미국의 절반 크기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 심장부의 지형이 정착과 농경 생활을 적합했던 관계로 초기 한족 왕조들은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는 이민족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용맹한 유목전사들을 보유한 몽골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다. 중국 또한 러시아와 동일한 전략, 다시 말해 방어로서의 공격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먼저 내부를 평정하고 확장한 다음에 바깥 세계로 움직인다는 전략이었다. 물론 이 땅에도 천연 장벽들이 있어서 한족이 거기까지 도달해서 지배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1000년이 넘게 걸리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60여 년 전 티베트를 합병하면서 중국은 이를 온전히 깨달았다. 유명한 중국 철학자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국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 출현하면서 문명화된 중국과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오랑캐의 땅과 구분이 생겨났다. 추정컨대 당시 6천만 명 또는 이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원전 2000년경 중국은 남서쪽에는 티베트까지,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초원,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로 가는 영토 확장을 꾀하였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말지장성이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진왕조 시대였다. 현재 우리가 지도상으로 인정하는 중국이라는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지만 오늘날의 국경선이 확장되기까지는 무려 2000년은 더 걸렸다. 서기 605년부터 609년 사이 수세기에 걸친 공사 끝에 인간이 만든 가장 긴 수로라는 대운하가 황하와 양쯔강을 잇기에 이르렀다. 수나라는 황하와 양쯔강 사이에 있는 기존 천연 지류를 연결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드는 작업에 엄청난 인원을 투입했다. 이 공사 덕분에 북쪽과 남쪽의 한족은 전에 없이 가까워졌다. 줄잡아 700만 명의 노예들이 5년에 걸쳐 마친 공사 덕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자 공급이라는 기존의 문제는 해결된 셈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골칫거리는 해결되지 못했다. 바로 홍수였다. 당시 한족끼리는 싸우는 형국이었지만 그 싸움도 점차 잦아들었다. 11세기 초반에 이르러 당장 북쪽으로에서 밀고 내려오는 몽골의 침략에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몽골은 남이든 북이든 가리지 않고 맞닥뜨리는 왕조를 닥치는 대로 무너뜨렸다. 1279년 몽골의 지도자 쿠빌라이 칸은 몽골의 황제로서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뒤 몽골 왕조의 원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진 왕조를 통해
패권은 다시 한족으로 넘어갔다. 이 당시 이미 중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의 신생 국가들의 상인 및 사절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유럽인이 항구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교육을 위해 해안 지방에 개방하는 것은 점차 늘려갔다. 사실 오늘날에도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된 반면 내륙 지역은 발전은 더딘 것을 보면 초기 개항 시절의 면모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교육의 덕을 본 상하이 같은 도시는 부유에 적으나 이 부가 시골까지 골고루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 지역의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을 낳았고 그로 인해 지역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중국은 남쪽으로는 미얀마, 인도차이나 지역까지 진출했다. 또한 중국 내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서북부 신장 지역을 이 시기에 정복했다. 바위를 주름져 있는 산악 지역이나 황량한 사막지대가 대부분인 신장 지역은 그 넓이가 166만 제곱미터로 텍사스주의 약 3배에 달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까지 몽땅 집어넣고도 덤으로 룩셈부르크와 리엔슈타인까지 넣을 만한 면적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크기만 더해진 데 그치지 않고 문제점 또한 더해졌다. 다른 지역들도 그렇지만 무슬림의 거주 지역인 신장 자치구는 불안정과 반란의 근원지였다. 그럼에도 이곳은 한족에게는 그러한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완충지였다. 특히 19세기 초에 걸치면서 유럽인들이 침입을 겪었던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제국주의가 마구 확장하던 시기 영국은 중국 땅을 자신의 세력권 내에 분할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는 몽골 침략을 제외하면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맛본 가장 큰 굴욕이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주 거론하는 말이기도 한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의 실책과 억압 정책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유럽 열강의 뒤를 이어 신흥 열강으로 부상하며 영토 확장을 꾀하던 일본도 중국을 침략했다. 1931년에서 이어 1937년에도 침공한 일본은 만주와 내몽골을 포함하여 중국 본토 중심부를 대부분 점령했다. 그러다 1945년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되면서 일본군도 결국 중국 땅에서 철수했다. 만주 지역은 소련군이 접수했다가 이듬해 1946년에 철수했다. 사실 전후 중국에서 자유로운 민주체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했던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찌 보면 아랍의 봄 초기에 서구인들이 가졌던 순진하기 짝이 없던 오해와 다를 바 없었다.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야말로 이 지역 주민들과 정치, 지정학적 동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장제스 휘하의 국민당 군대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군대는 1949년까지 중국 땅에 패권을 두고 전투를 벌였다. 결국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퇴각했다. 그해 베이징 라디오 방송국은 이렇게 발표했다. 이면 해방국은 모든 중국의 영토를 해방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티베트와 신장, 하이난, 그리고 대만도 포함된다. 마오쩌둥은 기존 그 어떤 왕조도 성공한 적이 없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달성했다. 그는 내몽골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몽골 내에서 베이징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1951년에는 한족의 땅이 아니었던 또 다른 광활한 지역인 티베트를 합병했다. 그러자 중국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중앙아시아의 공화국에서까지 확대한 중국의 지도가 실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오는 이 확대된 중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인민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공산당의 주도권을 공고히 다지는데 나머지 생을 대부분 바쳤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한편으로 바깥 세계와의 단절을 불러왔다. 특히 연안 지역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물론 통합은 지속되었다. 마오의 후계자들은
승리를 향한 대장정을 번영을 향한 경제적 대장정으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은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제창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산당이 전면적인 통제쯤으로 번안할 수 있는 이 정책을 깃털로 해서 주요 무역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새로운 군사대국으로서의 부상을 꿈꾸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자 1989년에 벌어진 천안문 학살의 충격에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돌려받았다. 이제 국경선인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 중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가늠해 보면서 세계 속에서 큰 걸음을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